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 정부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중국사 마지막 왕조였던 청나라 멸망 이후 중화민국이 들어섰지만 끝내 장제스가 이끌고 있던 중화민국은 중국 대륙을 하나의 정치단체에 불과했던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빼앗기고 말았을까요? 중국사에는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두고 싸웠던 여러 대표적인 라이벌 구도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화민국의 장제스와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의 싸움이었죠. 그 둘의 빅매치를 국공내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국을 압도하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국공내전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에서 1945년 중국은 일제와 중일전쟁을 치렀습니다. 1945년 8월 일제 패망 후 중국은 일본을 쫓아낼 수가 있었죠. 중일전쟁 직전까지 중화민국을 이끌던 장제스는 중국 공산당을 쥐잡듯 탄압했습니다. 아직까지 무장조직을 갖춘 정치단체에 불과했던 중국 공산당은 대장정을 통해 장제스의 탄압을 피해 도주하다가 산시성 예난에 자리를 잡았죠. 장제스는 예난에 있는 중국 공산당 부대를 끝까지 토벌하려고 했으나 당시 일제가 한창 중국 대륙 침략의 야욕을 보일 때였고 항일에 대한 강력한 민심에 별 수 없이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을 멈추었습니다. 중화민국 내 유일 여당이 국민당이라 장제스가 이끌던 중화민국을 국민당 정부라고도 부르는데요. 1937년 일본이 결국은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장제스는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과 2차 국공 합작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 무장 조직이었던 홍군은 팔로군과 신사군이란 부대로 국민당군에 소속되었습니다. 팔로군과 신사군이 항일전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사실상 중일전쟁을 주도했던 건 국민당 정부였고 중일전쟁 내내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세력 확산에 신경을 썼습니다. 항일을 빌미로 수많은 청년들과 지식인들을 중국 공산당에 입당시키거나 팔로군에 소속시켰습니다. 중일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고작 3만 명에 불과했던 홍군이 중일전쟁 때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바뀐 뒤 중일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나 있었죠. 그래서 중일전쟁 내내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에게 말썽만 피우는 중국 공산당은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한남사변이라는 갈등도 있기는 했지만 당장은 일본과의 전투가 급하기에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쏟아부을 수가 없었고 그 사이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은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죠. 그리고 마오쩌둥 역시 중일전쟁 이전에는 대장정을 통해서 그리고 중일전쟁 당시에는 정풍운동을 통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독보적인 주인으로 군림하여 독재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중일전쟁 내내 항일보다는 세력 확장을 꾀했던 마오쩌둥의 계획대로 중일전쟁이 끝나자 일본군 잔당 세력들의 항복을 받아가며 순식간에 화북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산시성에는 옌시산이라는 거대한 군벌이 있었습니다. 이 중일전쟁 당시에도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은 옌시산의 직속부대로 편입되어 있었죠. 형식상 편입되어 있었을 뿐 팔로군은 독자적으로 움직여서 옌시산도 팔로군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산시성부터 시작해 화북지역을 야금야금 장악해가던 중공과 팔로군을 군벌 옌시산이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옌시산도 중일전쟁 때는 일본군에게 패배하여 산시성을 잃은 상태였고 중일전쟁이 끝나자 옌시산도 곧바로 산시성 세력 회복에 나섰으나 이미 산시성 요충지 곳곳엔 팔로군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옛날부터 동북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지한 마오쩌둥은 팔로군 일부를 동북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일단 동북지역은 일본 관동군을 몰아낸 소련이 점거하고 있었기에 더 유리하기도 했죠. 장제스는 팔로군과 신사군의 자의적 진군을 당장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식상 명분적으로는 팔로군과 신사군 모두 국민당군의 소속이었으니까요. 장제스는 팔로군과 신사군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엄령을 내놓으면서 다른 국민당군 부대들로 일본군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도시들을 재점령하도록 하였죠.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장제스가 중국을 분열시키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장제스를 맹비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오쩌둥이 장제스에게 보낸 전보의 내용입니다. 모든 동맹국의 통솔자 가운데 단지 당신 한 사람만 하나의 잘못된 명령을 내렸다. 나는 당신의 이런 잘못은 당신의 사심 때문이라고 본다. 나는 중국과 동맹국의 공동이익의 입장에 서서 간결하고 철저하게 당신의 명령에 반대한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만큼 공개적으로 잘못된 명령을 거두어 들어야 한다. 장제스는 8월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보내 충칭에서 직접 만나 회담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오쩌둥은 고심 끝에 22일 저우언라이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죠. 장제스는 저우언라이가 아닌 마오쩌둥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24일 세 번째 요청을 보내왔고 마오쩌둥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장제스 보고 내란을 선동한다며 욕해놓고 장제스가 먼저 내민 대화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민혁명군 참모장으로 중일전쟁 당시 중국 주둔 미군과 국민당군을 총지휘하였던 엘버트 웨드마이어 중장도 마오쩌둥에게 충칭으로 와서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보내기도 했죠.
했죠. 사실 성격이 불같은 장제스가 전쟁에 앞서 대화의 제스처를 먼저 내민 건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내 내전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세계대전이 끝이 났는데 중국에서 이념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과 소련도 개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 부담이 매우 컸으며, 그리고 미국이 판단했을 때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을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고, 소련의 스탈린도 마오쩌둥에게 저들과 협상 자리를 가져보라며 등을 떠민 것도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충칭으로 가기로 합니다. 8월 29일부터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약 43일간의 협상 자리를 가집니다. 두 사람의 협상과 동시에 양측의 실무진들끼리의 협상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국민당 정부 측에선 팔로군의 규모를 최대 12개 사단까지 늘려줄 수 있다고 했으나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 이상의 사단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 대사까지 회담에 참여하여 양측을 중재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장제스는 회담에 유리한 위치에 있고자 회담이 한창이었던 9월 36개군 73개의 사단을 중국 전역 곳곳으로 보내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가면서 중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했죠. 1945년 9월 7일 산시성 상당지구에서는 옌시산의 군벌이 류보청과 덩샤오핑이 이끌고 있던 팔로군 부대와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충칭에 있던 마오쩌둥은 이 회담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알게 되었고, 장제스 또한 마오쩌둥과 합의를 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다만 미국과 소련의 압력이 있었고,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났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1945년 10월 10일 신해혁명 기념일에 맞추어 두 당이 합의한 협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쌍십협정이라고 합니다. 협정의 내용은 두 당 모두 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 평화를 위해 힘쓴다, 민주주의에 입각해 정치의 민주화를 이루어낸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팔로군의 편제 문제는 전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충칭 회담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난으로 돌아온 마오쩌둥은 전혀 평화와 내전을 위한 노력을 이행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의 북방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했죠. 하지만 충칭 회담이 한창 오가는 사이 중국 전역에 국민당군이 곳곳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쉽진 않았는데, 마오쩌둥은 그나마 국민당군의 부대가 얼마 없는 동북 만주 지역을 장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일본 관동군을 몰아내고 동북 만주를 점령하고 있던 소련은 미국과 국민당 정부가 만주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만주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줄 생각이기도 했죠. 소련은 관동군으로부터 노획한 다량의 무기와 장비를 팔로군에 양도해 주었습니다. 이에 질세랴 국민당군도 대군을 동북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1945년 12월까지 국민당군은 대도시 위주로 점령하였고, 중국 공산당은 농촌과 중소도시 위주로 주둔하고 있었죠. 1946년 1월 미국은 전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을 중국 전권 특사로 임명해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마셜은 국민당 대표 장두순과 공산당 대표 저우언라이를 만나 둘을 중재해주며 쌍십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내전을 중재하라며 두 사람을 중재했습니다. 1월 13일 마셜의 중재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시적으로 정전협정에 조인하였죠. 그 사이 만주에 있던 소련군은 1946년 2월에서 3월에 걸쳐 만주에서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정전협정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946년 3월 장제스는 이중 전회를 열어 정전협정의 협의안을 모두 무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당군은 계속 동북 만주로 집결하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도 지속적으로 팔로군을 만주로 파병하고 있었죠. 주로 서만주를 국민당군이, 동만주를 공산당 팔로군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와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중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쌍십협정은 개같이 무시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옛날부터 지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동북 만주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고 있었고, 장제스 역시 국민당군을 동북 만주 지역으로 보내며 공산당군에게 빼앗긴 곳들을 탈환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로 서만주 일대를 국민당군이, 동만주 일대를 공산군이 차지하고 있었죠. 국민당군은 순식간에 중원지역까지 장악했고, 아울러 만주에서도 랴오닝성에서 지린성까지 모두 탈환하였으며, 이제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는 헤이룽 장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얼빈을 지키던 중국 공산당의 린비아오는 하얼빈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며 철수를 준비하려고 하던 찰나 미국 측에서 왜 중재 협상안을 무시하냐며 장제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군사비 원조를 중단하겠다고까지 하자 장제스는 일단 하얼빈 진격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장제스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는 국민당군을 북방으로 각계 보내서 1946년 8월에는 청도를,
10월에는 허베이와 지금의 내몽골 지역을, 1947년 1월에는 산둥성까지 확실히 장악했죠. 장제스는 서북사령관 후중난을 시켜서 1947년 3월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산시성 예난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후중난의 군대는 무려 14만 명, 반면 예난을 지키던 중국 공산당 펑더화이의 부대는 2만 7천 정도였습니다. 후중난은 예전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던 황푸 군관학교의 1기생으로 장제스의 신복이었으며 특출난 군사적 재능으로 장제스의 북벌에서도 공을 세우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급했었죠. 후중난의 능력을 알고 있던 장제스는 중일전쟁 당시에는 후중난을 산시성에 주둔시키며 공산당 견제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후로 산시성을 포함한 서북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던 후중난은 서북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후중난은 마흥빈, 마흥쿠이 등 서북 군벌들의 지원까지 받으며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산시성, 예난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맘때쯤 중국 공산당에서는 팔루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하에 새롭게 군대를 편제했습니다. 팔루군이나 신사군이나 과거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조직이었던 홍군이 2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군에 편입되면서 생긴 명칭이기에 명분상은 국민당군 소속이었죠. 하지만 장제스가 본격적으로 소탕에 나섰으니 중국 공산당에서는 더 이상 팔루군과 신사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중국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죠. 오늘날의 중국군이 바로 중국인민해방군이며 우리나라에서 유효대 중공군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의 중국군이 이렇게 탄생했던 거죠. 중국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조직될 때는 총 5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5개의 야전군 중 제1야전군은 펑더화이가 지휘하고 있던 서북야전군으로 주된 임무는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예난을 포함한 산시성 일대를 사수하는 것이었죠. 후중난의 예난 진격에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은 곧바로 방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너무 열세였죠.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이 예난 근교에서 후중난의 국민당군과 전투를 치르는 사이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 당원들과 민간인들은 먼저 예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은 후중난의 국민당군의 상대도 안 됐습니다. 후중난은 아주 쉽게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예난을 점령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잡지 않으면 예난 점령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후중난은 예난을 탈출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잡겠다며 수색에 나섰죠. 도망치던 마오쩌둥 행렬이 꼬리가 잡히자 후중난은 폭격기까지 동원하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오쩌둥의 행렬은 어떻게 폭격기의 추격을 숨고 피해가며 행진했죠.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은 예난을 빼앗긴 뒤 전열을 재정비하여 마오쩌둥의 행렬을 추격하는 후중난의 부대와 게릴라전으로 전투를 벌이며 후중난의 추격을 저지하였습니다. 그중엔 후중난의 부대 1개의 여단을 깊은 골짜기로 유인하여 3,000명을 섬멸했던 칭화벤 전투가 있었고 1947년 4월에는 역시 중공군이 국민당군 1개 여단을 공격하며 무려 4,700명을 죽인 양마허 전투도 있었죠. 그리고 과감하게도 펑더화이는 1947년 5월 후중난의 보급기지였던 팔룡을 공격해 국민당군 14,000명을 전사시키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죠. 대회전이나 전면전에서는 국민당군이 공산군을 압도했지만 역시 홍군 팔로군의 역사를 거친 중공군의 주특기인 게릴라전에서는 국민당군이 공산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하며 산발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던 중공군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양상에서는 국민당군이 중국 공산당 세력지를 하나하나 빼앗아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산시성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중공군이 불리한 전황이었죠. 1947년 7월 21일에서 23일 마오쩌둥은 공산당 간부진들을 샤오허라는 강기슭의 작은 마을로 불러들여 대책회의를 논했습니다. 샤오허 회의를 통해 중공군은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중공군의 공세 작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국민당군은 대부분 마오쩌둥을 잡겠다면서 산시성이나 산둥성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부지방에는 국민당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중공군은 한때 중원이라고 불린 중국 중부지방으로 진군하기로 합니다. 중원 진격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제2야전군이 맡기로 하였죠. 류보청이 사령관으로 있고 덩샤오평이 정치위원으로 있던 제2야전군은 중원야전군이라고도 불렸으며 12만 명으로 구성된 류보청 덩샤오평의 제2야전군은 서서히 중부지방으로 내려가며 산시성과 산둥성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군의 통신망과 연락망을 차단시켜 나갔습니다. 류보청 덩샤오핑의 제2야전군은 후베이성의 다베산에 근거지를 두었습니다. 제2야전군은 국민당군과 전면전으로 싸우기보다는 그나마 공산당이 세력을 일궈놓은 지방도시들을 근거지로 삼으며 주변에 있던 국민당군과 역시 게릴라전으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후베이성, 후난성, 허난성, 안후이성 등은
상대적으로 공산당 세력이 많이 확산되어 있던 곳이라 민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역시 국민당군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2야전군은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1947년 11월경이 이르면은 후베이성 거의 모든 곳에 공산당의 근거지 해방구를 뿌려놓았습니다. 산시성에 있는 국민당군과 산둥성에 있는 국민당군 사이의 차단은 좀 큰 문제였습니다. 장제스는 중공군의 제2야전군을 토벌하겠다며 해가 넘어 1938년부터 산둥성에 있던 국민당군 병력을 중공군 제2야전군의 근거지였던 다베산으로 보냈습니다. 다베산에 있던 제2야전군은 심각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제2야전군은 제3야전군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화동야전군이라고도 불리던 제3야전군은 중일전쟁 당시 신사군 출신의 부대로 편성한 부대였으며 산둥성을 비롯한 중국의 동쪽에 주둔 중이었고 사령관은 천이었습니다. 그간 화동야전군 제3야전군은 산둥성에서 국민당군과 대치 중이었는데 산둥성에 있던 국민당군 상당수가 중원지역을 되찾겠다며 다베산으로 빠지자 제3야전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 것이었죠. 제2야전군의 구원 요청에 제3야전군의 사령관 천이는 진군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제3야전군의 부사령관이었던 수이는 다베산의 구원을 가면은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차라리 장강을 공격해 국민당군의 신경을 돌리는 편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작전이라고 제안하였죠. 일리가 있던 수이의 말에 사령관 천이는 다베산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장강 쪽으로 남진하며 국민당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3야전군의 장강 공격에 놀란 국민당 정부는 다베산에 있던 일부 병력을 장강 지역으로 보냈고 그 사이 제2야전군은 다베산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제2야전군이 무사히 철수하자 제3야전군과 합류하여 연합해 허난성에 러양, 완시, 쌍판, 카이펑, 샹양 등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한편 만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만주에는 동북야전군이라고 불리던 제4야전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린바오였으며 소련으로부터 만주를 거조로 받은 제4야전군이었지만 국민당군의 공격으로 서쪽부터 조금씩 세력지를 빼앗기더니 제4야전군의 기지였던 하얼빈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재로 장제스는 공격을 멈추었고 그동안 주요 전장이 산시성, 후베이성, 산둥성이었다 보니 상대적으로 만주에 대한 공격 수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린바오는 제4야전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고 기존 22만 명에 해당하던 병력을 무려 74만 명까지 늘려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국민당군에게 빼앗긴 서만주 일대를 탈환하기 위해 1947년 12월부터 서만주로 진군했습니다. 역시나 게릴라전과 성동 격서 작전을 펼치며 국민당군 부대를 각계격파했습니다. 그간 장제스의 신경이 온통 중국 대륙 내부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 제4야전군 린바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1948년 1월에는 랴오닝성 선양 근처의 궁주툰에서 2만 명으로 구성되었던 국민당군의 신5군이 린바오에게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2만 명 중에 7천 명의 사상자가 1만 3천 명의 포로가 잡혔고 군단장은 전사하는 등 1개 군단 하나가 없어져 버렸죠. 이후로 린바오의 제4야전군은 도시들을 하나둘 점령해가면서 서만주 일대를 거의 다 회복하였고 이제 랴오닝성의 성도였던 선양과 지린성의 성도였던 창춘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국민당군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당시 엄청난 추위로 인해 린바오의 제4야전군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된 겁니다. 1947년 말에서부터 1948년 초 동북 만주 지방에서 린바오가 이끄는 제4야전군의 동계 대공세로 국민당군은 5만 명의 전사, 제4야전군은 약 1만 명의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린바오는 선양과 청춘 공격을 위해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제스는 이제 어떻게 반격할까요? 동북 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인민해방군의 제4야전군은 사령관 린바오의 지휘로 1947년 말에서부터 1948년 초 대공세를 통해 국민당군에게 빼앗겼던 서만주 일대 상당수를 탈환했습니다. 이제 랴오닝성의 성도 선양과 지린성의 성도 창춘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연초에 엄청난 추위로 인해 린바오의 제4야전군은 잠시 진군을 멈추었고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4야전군의 바로 다음 목표는 지린성의 성도 창춘이었습니다. 창춘은 과거 만주국의 수도였던 만큼 요새화가 잘 되어 있어서 방어시설도 잘 갖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창춘 공방전이 일어난다면 사실 공산군 측 피해도 엄청나게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창춘의 국민당군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48년 봄부터 보급선이 끊겼기 때문에 보급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이에 린바오는 싸우지 않고 창춘을 말려 죽이기로 합니다. 린바오는 더 확실하게 창춘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전부 차단시켜버리죠. 다음은 린바오의 작전 명령입니다. 창춘의 교통과 모든 상업 관계를 끊어 성 밖 각지의 물자,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양식과 땔감용 건초, 채소 등 생필품의 반입을 막아 수비군들이 시위에서 공급받지 못하도록 한다. 대포와 고사포로 공중을 통제해 국민당군 비행기가 저공 비행으로 보급품을 떨어뜨리거나 착륙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렇게 창춘에 있던 10만 명의 국민당군과 50만 명의 시민은 굶어가기 시작했죠. 한편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산시성 예난을 빼앗긴 마오쩌둥은 국민당군 후중난의 추격을 피해 산시성 북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난을 빼앗긴 뒤 추격을 피한 지 어언 1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마오쩌둥을 잡기 위한 후중난의 국민당 군만 무려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이나 데리고 마오쩌둥의 거처를 찾지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최후의 일격을 아끼면서 골짜기 협곡으로 유인 중이었죠. 협곡으로 유인되고 있음을 느낀 마오쩌둥은 도저히 길이라고 할 수 없는 험준한 산맥을 타고 넘어서 국민당군의 공격을 겨우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펑더화이가 이끌고 있던 제1야전군도 산시성 곳곳에서 후중난의 국민당군과 싸우며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후중난의 부대가 입은 피해는 점점 커지더니 공산군에 투항하는 부대들도 속출했죠. 점점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은 예난으로 오며 예난을 옥죄고 있었고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갈 수가 없던 후중난은 산시성 예난을 나오게 되었죠. 이로써 1948년 봄 공산군은 산시성 예난을 탈환해냅니다. 참고로 후중난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그의 오른팔과 같았던 부하 장수가 있었는데 이 부하 장수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저우원라이가 심어놓은 스파이였죠. 1948년 4월 황하강까지 도강한 마오쩌둥의 일행은 허베이성의 푸핑, 청난庄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인민해방군의 5번째 야전군인 내룽전의 화북야전군의 사령부가 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국민당군이 보낸 폭격기들의 폭격을 맞아 마오쩌둥은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청난정에서 공습 폭격을 맞았던 마오쩌둥과 내룽전의 화북야전군은 1948년 5월 허베이성 스좌장의 시바이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류보청 덩샤오팽이 이끄는 중원야전군 제2야전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미 저우원라이도 와 있었죠. 그리고 시바이포를 해방전쟁의 새로운 총지휘부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총지휘부는 아찔한 순간을 넘기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으나 내전의 전체적인 전세는 마냥 공산군에게 불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 3야전군이 허난성의 주요 도시들을 함락해가고 있었으며 만주의 제4야전군도 만주의 주도권을 완전히 쥔 상태였고 또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도 꾸준히 예난에 있던 후중난의 국민당군 배후를 공격하며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승리를 거둘 때마다 국민당군의 우수한 화기와 장비들을 노획하고 또 공격적인 선전 활동을 통해 병력 보충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죠. 마오쩌둥은 이제 대대적인 반격을 위한 작전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수립한 작전은 크게 3가지 전역을 두고 세 전역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통해 국민당군을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창춘과 선양만을 남겨놓은 만주의 랴오신 전역, 두 번째는 베이핑과 텐진 전역,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으로 직공할 수 있는 화이하이 전역이었죠. 새 전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 전에 새 전역 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보급을 위해서 새 전역 중간쯤에 요충지를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는 산둥성의 성도인 진안만한 곳이 또 없었죠. 산둥성 진안시에는 국민당군 9개의 정규여단, 5개의 보안여단 등 10만의 병력이 있었으며 진안시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인근 지역에 17만 지원부대가 올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관건은 이 지원부대가 진안시에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죠. 진안시 공격은 천위, 쏘이가 이끌고 있던 해방군 화둥야전군, 즉 제3야전군이 담당하였고 병력이 다소 모자르자 장수성 북쪽에 주둔 중이던 쉬스유의 2개 군단과 1개 여단이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쉬스유가 선봉대장을 맡았죠. 1948년 9월 초 공산군이 진안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칭다오에 있던 1개 여단과 쉬저우에 있던 1개 여단을 파병했죠. 진안시에 있던 병력 10만 명은 결코 적은 수의 병력은 아니었으나 진안시가 워낙에 큰 도시였던지라 진안시 전체를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병력은 또 아니었습니다. 1948년 9월 16일부터 쉬스유가 이끄는 공산군이 4방면에서 진안시의 교회 도시를 공격해 들어왔고 아주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공산군의 피해가 컸지만 국민당군의 피해가 더 컸고 전세는 공산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국민당군의 지원부대도 교통이 차단되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나흘이 지난 9월 20일이 되면 진안시 외곽 교외 도시들은 모두 함락되고 맙니다. 천이와 수이는 추가 병력들을 보내면서 진안을 완벽하게 포위해버렸습니다. 진안을 지키던 국민당군 사령관 왕야오우는 장제스에게 연락을 취해 철수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보냈으나 장제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안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야오우의 국민당군은 진안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으나 9월 22일에는 진안 고성의 외성이 돌파당하고 국민당군은 내성으로 들어와 계속 항전했습니다. 당시 국민당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 상당수는 과거 중일전쟁 당시 노획한 일본제 장비들로 이후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수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야오우의 국민당군은 끝까지 싸우며 공산군의 피해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슈스 이후의 공산군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성으로 진입하자며 몸빵으로 밀고 들어갔으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국민당군은 결국 공산군의 입성을 허용했습니다. 9월 24일 내성마저 함락되었고 진안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야오우는 도주 중에 체포되었죠. 진안 전투의 결과 국민당군 사상자 8만, 공산군 사상자 2만 6천이었죠. 진안 전투의 승리로 공산군은 이제 그들의 목표로 했던 3대 전역에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진안 전투가 한창이던 와중 국민당 정부는 경제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종료된 이후 중화민국에는 공산당과의 내전 외에도 아주 심각한 이슈가 있었으니 바로 경제 붕괴였습니다. 중국은 청나라 멸망 이후 수십 년간의 군벌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가 제멋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북벌을 완료하고 군벌들을 모두 제압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가 재정부장 숭쯔원의 주도하에 경제개혁에 나서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지만 중일 전쟁으로 인해 중화민국의 경제는 다시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산시설들이 망가지고 국토는 황폐화되어 원료 공급도 어려웠죠. 1,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치 프랑스처럼 설령 전쟁의 결과가 승리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전쟁터가 되었던 국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끝나면 정부는 온 힘을 다해 경제 회복을 위한 전후 복구 사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장제스의 관심은 오로지 중국 공산당 포벌에만 쏠려 있었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내전이라는 다른 전쟁이 재개된 것이고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늘어만 나니 도저히 중화민국의 경제는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군과 싸우며 중국 대륙 곳곳에 철도를 망가뜨리고 있었기에 중화민국의 경제는 갈수록 파괴되고 있었죠. 중화민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1년 사이에 몇백 배, 몇천 배, 심하게는 몇만 배 물가가 뛰어올랐죠. 일반 서민들뿐 아니라 상류층까지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었죠. 이러한 경제난 때문에 국민당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중국인들이 부지기수였고 중국 공산당은 삽시간에 세력을 확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국가가 완전히 붕괴되고 공산당과의 내전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한 장제스 총통은 1948년 그제서야 중화민국의 행정원장 웡원하오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정원장 웡원하오, 재정부장 왕인우, 중앙은행의 위홍진은 신권 화폐를 만들어서 기존의 화폐들을 모두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당 정부와 행정부는 숭쯔원 등 원로 재정 전문가들을 비롯해 서양의 재정 고문단들에게 자문을 구해 화폐 개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을 구한 모든 사람들은 화폐 개혁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단기간 내에 진행하기에는 위험도가 크고 현 중화민국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당과의 내전을 멈추고 군사비 지출을 확 줄이는 것만이 답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장제스가 이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결국 국민당 정부 행정부는 자문단들의 자문을 모두 무시한 채 재정 경제 긴급 처분령을 내려 화폐 개혁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몰락하고 마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고 마는데요. 4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